네, 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론 수요일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한 주의 딱 중반입니다. 주 초에는 출렁였다가 다시금 자신감을 얻어가면서 주 후반에 대한 자신감까지 붙고 있는 수요일장입니다. 체감적으로도 좋게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도 비 소식이 있는데 지금 밖에 보면 너무 쨍쨍해서 비가 올까 싶습니다. 하지만 악재란 우리가 예기치 않은 때 또 등장하기 마련이죠. 항상 그런 순간을 대비해서 어제 말씀처럼 이렇게 내공을 쌓는 우산 같은 전략들 저희가 이 시간에 선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선 집중해 주세요. 먼저 강의는 잠시 후에 출발하도록 하고요.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점차 고점을 높여갑니다. 오후장 분위기 이정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힘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소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은 3,277포인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분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탄력 키우면서 오후 구간 들어서 3,280선까지 올랐습니다. 소폭의 등락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장중 고가 라인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폭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현재 구간 300억 이상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200억 이상 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비스 업종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강세 흐름 속에서 이런 상승 탄력 나타나고 있고요. 의학 섹터 2.29%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승세 나타나면서 이렇게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통신과 비금속 광물, 보험 역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보험은 강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건설 섹터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1.85% 하락하고 있고요. 기계 역시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전기가스, 은행, 음식료품 역시 하락의 움직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의 주인공은 플랫폼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는데요. 오늘 카카오 현재 6% 이상 오르면서 16만 9천 원 지나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 8% 이상 상승했습니다. 42만 3,500원 현재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네, IT 투톱주들 보시면 삼성전자 계속해서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나면서 8만 원 선에서 등락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뚜렷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섹터도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데요. 현재 구간 보시면은 셀트리온 3% 이상 강세 보여줍니다. 28만 3천 원 현재 구간 지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2%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점점 커지고 있는 데다 신규 확진자 수가 약 13일 만에 또다시 600명대로 회복을 하면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진단키트주뿐만 아니라 치료제와 백신주들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먼저 진단키트 쪽 먼저 보시면은 휴마시스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6,900원 지나고 있고요. 나노엔텍과 녹십자 MS 역시 상승폭 큽니다. 그 뒤로도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바이오 쪽 보시면은 백신과 치료제 모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 27%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구간 42,350원 지나고 있고요. 그 뒤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모두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101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1020포인트에서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전일 대비해서 상승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장중 흐름 분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고 있는 흐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00억 이상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500억 이상 매수하고 있는데 어제 변심했던 연기금이 다시금 돌아왔고요. 개인은 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1,300억 이상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바이오주들의 강세 속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4%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시젠의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띕니다. 23%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4위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오늘 컨텐츠 주들도 굉장히 상승 탄력 좋은데요. CJ ENM 5%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구간 18만 5,200원 지나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와 네이버의 상승과 함께 코스닥에서는 연관된 디지털 콘텐츠주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주들 살펴보겠는데요. 3차원의 가상공간인 메타버스가 최근 전 산업으로 이슈화되면서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치권의 메타버스 활용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KT가 메타버스 야구장인 수원 KT 위즈파크를 오픈했는데요. 시공간 제약 없이 선수들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구간 살펴보시면 위즈빅 스튜디오 10% 근접한 위치에서 계속해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13,250원 지나고 있고요. 그 뒤로 옵티시스, 알체라, M게임 모두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줍니다. 네, 뒤로 가셔서 웹툰주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장중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네, 키다리 스튜디오와 대원미디어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 엔터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러브콜 받으면서 상승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이브의 위버스와 SM의 버블과 같은 팬덤 플랫폼을 통해서 비즈니스 기회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현재 구간 YG 엔터테인먼트 5% 이상 상승했고요. SM은 장중 탄력을 조금 반납한 채로 현재 2%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역시 2%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2시 구간 시장 살펴봤습니다. 네, 심화론 본론 강의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희가 수요일마다 외부 강사진과 함께 주제를 또 골라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이 이야기를 좀 깊이 다뤄볼 텐데요. 먼저 제목부터 보시면서 출발해 보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조선주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경기 민감주가 다 같이 좀 힘이 빠져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올 상반기 목표치를 일부 달성하면서 분위기가 좋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반기에도 이 수주 랠리 계속될 수 있을까요? 내년까지 바라보는 이런 경기 회복 사이클 속에서 조선주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요. 또 멀리서 오신 대신증권 이동원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먼 발걸음 해주셨어요. 네.
오늘 강의 좀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수주 이야기로 조선주들의 스토리를 쭉 들어볼 텐데 조선주의 호황 혹은 불황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여쭤보면서 저희가 질문을 출발해 볼게요. 시황 좋다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시는 게 뭐예요? 수주랑 유가 두 가지고요. 아, 수주랑 유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씩 그럼 풀어가 볼까요? 네. 일단 연구원님 상반기 동안에 조선수주 일부 몇몇 사가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 절반 이상 넘겼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 상반기에 수주 규모 어느 정도까지 달성된 거예요? 전체로 하면 연간 목표의 한 70% 정도 달성을 했고요. 오. 연간 목표가 한 315억 불. 네. 이 수주는 대부분 다 달러로 계약을 해요. 예. 그래서 달러 단위로 확인을 하는데 315억 불 정도 목표에서 현재 한 240억 불 정도 달성을 해서 75% 정도가 되고요. 오, 네. 조선사마다 구분을 해보면 네. 한국조선해양이 147억 불 목표에 예. 현재 한 37억 불 해서 제일 달성률이 높아요. 거의 80% 이상 달성을 했고, 90%네요. 네, 와. 그 현대미포조선은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데 예. 현대미포조선은 35억 불 정도 수주 목표인데 거의 다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네. 1분기 때 수주 목표가 연초에 78억 불이었고 예. 1분기 마치고 91억 불로 올렸어요. 오. 이 중에서 한 20억 불이 해양 플랜트고 네. 나머지 한 71억 불 정도가 상성 관련된 건데 상성 관련된 것들은 또 거진 다 달성을 했어요. 대우조선해양도 77억 불 목표 중에 최근 수주가 많이 늘어가지고 네. 50억 불 이상 해서 한 60% 이상. 지금 시점이 6월 말이 이제 되어 가는데 네. 진도율이 원래 50% 정도면 잘하는 건데 네. 지금 그걸 훌쩍 넘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한때는 뭐 저가 수주 때문에 수주의 질도 안 좋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뭐 경기가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말씀대로 50% 이상을 훌쩍 넘긴 이렇게 굉장히 잘한 성적표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중간에 이렇게 상향 조정한 게 연초에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의미예요? 연초에도 대부분의 조선사들이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아, 그래요? 네, 1분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수주가 늘었어요. 아. 그래서 그 정도 상황이면은 네. 연간 목표치는 당연히 무난하게. 초과하겠다. 오. 네, 이렇게 봤어요. 그렇군요.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특히 1분기 성과가 참 좋았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해양 플랜트 수주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요. 해양 플랜트의 수주 쾌거를 달성했다 이런 보도도 간간히 좀 들립니다. 그만큼 수주의 어떤 질적인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수주라고 보면 될지 그 의미와 함께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네, 해양 플랜트 수주가 한동안 많이 없었어요. 그럴까요? 유가에 직결되는데 해양 플랜트가 대개는 바다에서 원유를 채굴하는 그런 설비들이에요. 네. 근데 유가가 2014년 7월 달에 네. 유가가 WTI 같은 경우 100불에서 거의 한 50불까지 빠졌고 네. 2016년에 27불까지 빠졌는데 개발할 수 있는 단가가 안 맞았기 때문에 발주들이 계속 안 나왔었고요. 네. 조선사들은 이런 해양 플랜트 없이 상선만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발주가 최근에 유가가 회복이 되면서 네. 그동안 이렇게 닫아놨던 유정들을 일부 개발하는 수요들이 좀 올라왔고요. 네. 최근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랑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한 10억 불, 1조 원 정도 수주를 따냈는데요. 네. 이게 뭐 긍정적인 신호예요. 해양 플랜트가 없던 게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다만 약간의 한계가 있는 거는 이 해양 플랜트가 원래 정말 좋으려고 하면은 네. 드릴십이라는 해양 플랜트 선박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시추를 하는 선박이에요. 네. 바다에 이렇게 유정에 구멍을 뚫고 네. 그 구멍을 뚫은 다음에 새로운 그 FPSO라는 네. 선박이 이 원유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네. 새로운 유전이 개발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동안에 이렇게 닫아놨던 유가가 개발을 하다가 유가가 안 단가 좋아서 안 맞아서 네. 닫았던. 네, 그거를 다시 이제 열어서 개발하는 수요들 아. 코로나 때문에 뭐 밀렸거나 아니면 그 전부터 유가 하락 때문에 밀렸던 수요들을 네. 다시 개발하는 수요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심해를 다시 처음부터 개발하는 수요들은 아직까지 활발하지가 않고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면 정말 해양 플랜트 대세 사이클이 오는데 아직까지는 그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조선사들이 한창 정말 빅사이클 타면서
굉장히 프리미엄을 받았던 2007년, 2008년에는 그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도 새롭게 뚫는 그런 설비 수주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때는 해양 플랜트가 이제 막 시작할 때였고요. 네, 그때 이제 준비들을 해가지고 네. 본격화돼서 나온 건 한 2011년에서 14년 사이였는데 네. 그때 발주들이 많으면서 네. 실제로 실적도 좋았고 예. 주가도 좋았죠. 네. 그렇군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지금 말씀하실 때 수주, 발주 이야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좀 쓰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주가 나와도 발주로 이어지는지를 체크해보자 이런 포인트들도 있고 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 단어 정리할 때 조선사를 볼 때 수주 내용만 보면 되는 건지 좀 요거 좀 알려주세요, 연구원님. 조선은 다른 뭐 자동차나 IT 같은 소비재가 아니라 네. B2B 비즈니스, 발주를 내는 뭐 흔히 선주, 해운사들, 그리고 또 배를 빌려주는 용선하는 그런 선주들이 있는데 네. 이쪽이 배를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통상 이게 발주를 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수주도 같은 말이에요. 그 조선사 입장에서는 그 배를 수주를 받아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는데 배 제작을. 네. 이거를 그 주문을 하는 쪽이 선주들이 될 테고 이쪽에서는 발주라고 표현을 하게 될 테고 네. 이거를 배를 갖고 와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만들게 되는 쪽 네. 이쪽은 이제 수주라고 표현하니까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조선사 입장에서 이제 수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네. 해운선사 입장에서는 발주라고 또 표현을 하는 것이다. 네, 결국은 경기가 회복되면은 수주와 발주가 는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용어에 있어서 헷갈리셨던 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주랑 하나 더 중요한 게 유가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지금 새롭게 심해를 뚫어서 뭔가 정유, 그러니까 유가를 시추하는 관련한 발주가 나오려면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고 있는 게 맞나요? 네, 일단 조선에서 과거에 조선주 주가랑 네. 유가의 추이를 두 개를 상관관계를 이렇게 해보면은 네. 거진 한 70% 정도는 조선주 주가를 유가가 설명을 해요. 아, 근데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네. 유가랑 직결이 되죠. 이 예전에는 해양 플랜트 개발에 대한 네. 유가 수준이 한 75불 정도 됐거든요. 그 이하에서는 손익이 안 맞아서 개발이 안 됐는데 지금도 뭐 70불 정도까지 회복이 되긴 했지만 네. 그 75불보다 낮은 상황인데 네. 그 사이에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고 단가들을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지금 한 50불 정도면 해양 개발에 대한 이렇게 수요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지금 유가가 아니에요. 보통 개발을 시작하면 한 5년 정도 뒤 지금으로 치면 한 2026년 유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발주를 내게 되는데 네. 그때까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변수를? 네, 어렵죠. 네, 그 뭐 당장 유가를 맞추기도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일단 해양 플랜트는 그렇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그러네요. 예상을 하는 게. 근데 이제 상선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 배 같은 경우에는 뭐 컨테이너도 그렇고 원유를 싣고 다니는 원유 운반선이나 아니면 LNG 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은 유가랑 연동이 돼요. 네. 그게 뭐 비중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네. 선종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네. 대부분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발주들이 연동이 되고 네. 그 경제 상황이 대부분은 유가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유가가 통상 경제의 선행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주가도 보통 선행 변수거든요. 선행 그렇죠. 변수끼리 같이 움직이는 움직여서. 경향이기 때문에 유가를 중요하게 보고요. 앞으로는 뭐 유가 상황이 개선되는 구간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한 70불 정도만 돼도 네. 지속이 될 때 조선주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100달러 간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브렌트유 기준으로. 네. 이렇게까지 좋아지지 않더라도 한 50에서 60, 지금 현재 한 70달러 정도만 돼도 조선주의 어떤 시황에 있어서의 변수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규제 자체가 조선사들에게는 굉장히 좀 다른 환경을 맞이하게 해줄 것이다 라면서 IMO 2020 이야기를 한 몇 년 전부터 리포트에서 굉장히 많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탄소 감축과 관련해서 올해 그 본격화가 될 것이고 내년도에는 LNG선들이 더 날개를 펼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 공감하시는지요? 네, 먼저 그 내용들을 환경 규제를 정리를 네. 해보면은 그 선박들의
환경 규제를 강화시키는 거는 육상에서 자동차를 그 환경 규제 강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내연기관 규제하는 네네, 거랑요? 규제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렇게 네. 보면 방향은 당연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예.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 통상 뭐 자동차에 대한 배기 규제 같은 거를 네. 할 때는 국가가 주도를 해요. 그 국가의 자국의 그 자동차에 대한 타임라인을 정하고 네. 물론 이거의 전체적인 그림들은 뭐 국제 기구가 있지만. 기구에서 이렇게 같이 각 국가들이 협의를 하긴 하지만 네네. 실질적인 규제는 정부에서 하게 되는데 음. 선박은 그렇게 못해요. 선박은 국가 간의 교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한 국가가 모든 걸 다 규정하지 못해요. 대개는 이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되게 네. 느슨했어요. 오. 그래서 거의 뭐 바다의 오염물질을 좀 육상에 비하면 많이 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됐는데 네. 환경에 대한 규제들이 다 전반적으로 강화가 되면서 예. 이 부분도 가야 될 방향이고 네. 결론만 놓고 생각하면은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선박에 대한 기술력을 많이 요구해요. 근데 네. 전 세계에서 선박 기술이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이랑 격차가 많이 좁혀졌고 중국이 계속 따라올 거다 이런 데 대한 우려가 항상 있는데 네. 환경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면은 그 격차가 계속 유지되거나 벌어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한국 조선사들한테 수혜가 되는 거죠. 유리할 수 있다. 네. 지금 보니까 기자재 업체들도 수혜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전해주고 계시네요. 이 규제 자체가 지금 올해부터 그러면 앞으로 한 어느 정도까지 더 가속화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큰 틀의 규제는 네. 거의 2050년까지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게 나와 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지금 배에서 운항을 할 때 나오는 탄소 같은 경우 네. 이게 2050년까지 절반 이상, 뭐 많게는 70% 정도 감축을 하겠다고 얘기를 네. 하고 있고 오염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염 물질당 규제하는 것들이 각각 오. 정해지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IMO 2020 같은 경우에는 네. 선박을 운항할 때 황산화물이 나오는데 예. 황 관련해서 규제를 했던 규제예요. 그 규제는 IMO 2020은 황산화물 규제였고 네. 지금 지난주에 그 회의에서 네. 의결이 됐던 규제는 EEXI랑 CII라는 규제인데요. 네. 이 규제는 탄소 관련된 규제예요. 주로 탄소. 아. 네, 그 EEXI는 네, 어렵네요. 단어는 어렵긴 하지만 직관적으로는 탄소에 대한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 DI라는 규제가 에너지 이피션시 디자인 인덱스라는 지표였는데 예. 선박을 새로 건조할 때 에너지 효율을 계산을 해서 네. 이 배출되는 그 오염 물질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규정이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네. 새로운 선박을 건조를 할 때 네. 배를 만들려고 하면 이 DI 규정에 따라서 네. 배를 만들어야 됐어요. 네. 근데 한 해 건조되는 선박이 한 2,000척에서 3,000척 정도가 되거든요. 예. 전 세계에서 건조되는 선박이요. 네. 이번에 이제 의결이 됐던 이 XI 규정은 기존에 현존하고 떠 있는 선박들을 다 이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기존에 의미 있게 떠다니는 상선이 한 전 세계에서 한 7만 척에서 9만 척 정도가 되거든요. 한 3천 척에 네. 한 해 적용되던 거에서 7만 척에서 9만 척 전체 선박으로 적용이 확대된다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의미 있게 시장이 성장하는 규제가 될 것 같고요. 음. CII 규제는 그 카본, 탄소에 대한 규제예요. 아, 네. 그래서 선박이 한 5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예. 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선박들 뭐 아. 4등급, 5등급, 네. A, B, C, D, 등급별로. E로 하면 D등급, E등급에 대해서는 네. 개선안을 요구를 해요. 오. 네, 개선안을 제출을 했을 때 뭐 이게 적정하지 않으면 그 선박에 운행을 못하게 하는 네. 이런 식의 규제예요. 그래서 네. 노선박들이 교체가 될 여지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지난주에 의결된 거는 2023년부터 네. 2026년까지 4년 동안에 집중적으로요. 네, 집중적으로 한 해 2%씩 탄소를 저감하겠다 네. 해서 복리로 하면 한 10% 정도 네. 탄소를 저감하는 거를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 더 강한 규제들이 계속 나오겠죠. 네. 다만 요 23년에서 26년까지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네. 원래는 선진국이 한
매년 4% 정도 감축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2%가 의결이 되니까 네. 이거 뭐 생각보다 규제가 안 센 거 아니냐? 느슨한데. 예, 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 시각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지키기 위한 규제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네, 너무 높이 잡으면은 해운사들도 따라가기가 어렵고 그렇죠. 이게 실제로 시행되는 거에 대해서도 잡음이 많을 텐데 네. 이 정도 규제는 반드시 지키기 위한 규제를 이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자연스레 이와 관련한 수주도 늘어날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음. 최근 기술이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네. LNG를 연료로 사용해요. 예. 기존에 이런 디젤유, 벙커CU 같은 걸 쓰다가 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네. LNG 연료 사용은 기술적으로 되게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LNG 관련된 기술들에서 뭐 한국이 점유하는 비중이 거진 한 8, 90%전 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LNG선에 네. 대한 기술들, LNG선 이런 기술들을 다 확보를 하고 있어서 네, 네. 이 규제가 강화될 때 한국의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거의 점유율 8, 90%라고 하니까 또 자부심이 네. 생깁니다. 중요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탄소, 카본, 황산화물 규제. 결국은 이제 노후 선박 교체 그리고 친환경 선박과 관련해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우리 국내 조선사들에게는 굉장히 또 수혜다라는 우호적인 환경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상반기도 좋았고 하반기도 좋다라는 말씀이세요. 사실 지금 수주와 유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셨는데 유가는 이대로라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조선주들에 있어서 장단기 전망으로 보시는 큰 그림 어느 정도인가요? 정말. 네.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네. 되게 2분기는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그 애매하다는 거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선박이 전 세계에서 2천만 CGT는 그냥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2천만 톤 정도의 선박이 발주가 나왔어요. 네. 이게 과거 한 20년을 평균하면 한 3천만 톤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 1천만 톤이 네. 발주가 미뤄진 거죠.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톤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겠다고 인식을 했어요. 과거 평균 정도. 그래서 작년 연말 정도에는 올해가 좋아질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대부분 있었죠. 네. 주가가 많이 상향이 됐고요. 네. 그런데 올해 얼마나 나올까를 생각했을 때 네. 과거 평균 수준이 3천만 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작년에 1천만 톤이 미뤄졌던 게 올해 나오면 3천만 톤에서 1천만 톤이 더해진 4천만 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1분기를 열어보니까 네. 4천만 톤이 나올 분위기가 된 거예요. 원래는 2천만 톤에서 50% 성장한 3천만 톤 정도를 봤는데 4천만 톤이 나올 분위기가 되니까 50% 성장할 거야라고 봤는데 100% 성장 같구나라고 네. 하면서 1분기 주가가 달렸어요. 그렇죠. 5월까지. 네. 그랬는데 지금의 관점은 네. 그러면 올해가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많이 나오는데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피크아웃. 네. 네, 이게 뭐 다른 소재, 철강이나 화학이나 뭐 운송도 네. 비슷한 고민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내년이 만약에 다시 과거 평균인 3천만 정도로 돌아간다고 하면 예. 올해 4천만이 나와도 4천에서 3천으로 25% 정도 감소가 돼요. 예. 그럼 여기에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냐? 이게 지금의 고민 중에 하나인 네. 거네요. 그래서 오.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지금 네. 중요한데 네네.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잘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약간 과도기에 있어요. 여러 가지 조선사들의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과도기에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 현대중공업을 8월에 상장을 해요. 예. 이게 한국조선해양이랑 현대중공업이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 수급이 분산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겠네요. 네, 한국조선해양 네. 하나만 갖고 있다가 네. 현대중공업으로 옮겨 타는 뭐 이런 수요들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노이즈가 하나가 있고 네.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은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아요 아직까지. 아까 보니까 목표치가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보다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우려가 있고 네. 현대미포조선은 계속 좋긴 한데 단계 이쪽으로 너무 많이 쏠렸어요. 네, 그게 조금 분산되는 구간 이런 게 네. 지금 2분기에 다 반영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한 8월 정도까지 현대중공업이 상장하는 구간까지는 뭐 그렇게 대세 상승이 될 것 같지는 네. 않고요. 하반기 전망이라고 하면 연말까지 네. 또는 내년까지도 생각했을 때 그 이후 시점부터는 수주가 계속 좋고 네. 유가도 견조하고 네. 하면 그 두 가지 지표를 중요하게 보는데 네. 이게 둘 다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럼요.
수주도 예단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단이 어렵고 네. 유가도 예단이 어려운데 그 두 가지 지표를 하나로 뭉뚱그리면 배의 가격인 성가, 네. 수주를 받을 때 얼마의 수주를 받는지 이 성가를 중요하게 봐요. 아. 그래서 성가는 매주 지표가 나오거든요. 신조선가, 뭐 네, 중고선가 뭐 네. 이런 거요. 네네. 그래서 신조 성가를 중요하게 보는데 아. 에너지 가격은 올라가면은 네. 이제 운임이 올라가게 돼요. 네네. 그러면 해운사들이 운임이 올라가면은 이 배들을 빌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중고 성가가 올라가게 돼요. 아. 빌리는 가격이 높아지게 되니까 중고 성가가 올라갈 때 신조 성가로 연결이 되는데 이때는 바로 연결되진 않아요. 네. 좀 왜냐면- 시차가 있나요? 왜냐하면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배를 빌려서 운행을 하면 바로 네. 돈을 벌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중고선을 지금 가격이면 빌리면 이득이라는 것 때문에 네. 중고선가를 빌리면서 올리게 되는데 아, 네. 신조선은 지금 발주하면 보통 2년 있다가 배를 받아요. 네. 2년 후에 경제 상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발주를 내기 때문에 네. 중고선가까지는 따라 올라가는데 아. 신조선가까지는 그 고민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발주를 하기 때문에 오. 그 시차가 있어요. 네, 네. 네, 이 시차가 성가에 반영되는데 지금 성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네. 올해 들어서 24주 동안 연속으로 성가가 계속 올랐어요. 네.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서 하반기도 성과가 계속 잘 갈 거라고 보는데 네. 이 성과 지표를 매주 확인이 되는데 이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알겠습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성과가 안 꺾이면 조선주의 장기 추세도 안 꺾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2분기에는 좀 다소 박스권, 관망하되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좋을 거로 본다. 다만 여기서 매주 나오는 이 선가의 연속적인 흐름을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전망에 있어서는 해소가 됐어요. 그렇다면 전략적인 측면으로 좀 압축해서 볼게요. 속도 내서 가보면 일단은 조선 4사 가운데 토픽 알려주세요. 현재는 한국조선해양이 토픽입니다.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좋게 보시는 첫 번째 포인트 뭔가요? 규모가 제일 커요. 한국조선해양이. 그래서 대장. 네네. 네. 이 전체 시황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 네. 규모가 제일 큰 회사가 수혜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 시황 개선 시점에서 네. 캐파라고 부르는 생산량이 제일 크다는 점이 예. 강점이 되겠고요. 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고 있는데 네. 약간 삐걱거리고 있긴 하지만 요거 궁금했어요. 좀 잡음이 들리던데 이유가 승인을 안 내준다면서요. 네, 이 수출을 하는 국가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지역이 이제 EU가 되고 네. EU가 합병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LNG 선에 대해서 과점 이슈 때문에 약간 미루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더 미루고 있는 네. 상황이죠. 근데 결론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네. 해외에서 승인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단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계속 규모의 경제로 커지고 있어요. 한국조선해양은. 네. 대우조선 인수에 대한 기대도 있고 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제일 큰 회사가 수혜를 받는 규모가 제일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네, 그 현대중공업 뭐 상장 이슈가 있어서 지금 8월까지는 약간 수급 분산 네. 이슈가 있을 것 지켜보자 같지만 하셨어요. 네, 이렇게 봤을 때 현대중공업에 만약에 수급이 쏠린다고 하면 네. 현대중공업이 좀 비싸게 상장을 할 것 같고 여기 이 현대중공업이 조금 오버슈팅을 한다고 하면 한국조선해양의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얘가 아까 중간 지주로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을 텐데 네. 장기적으로는 뭐 수소라든지 예. 아니면 해양에서 그 수소 추진한 선박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네. 대한 엔지니어링 회사로 거듭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현대중공업으로 수급이 쏠렸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조선해양이 나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수급이 빠진다고 해서 당장 뭐 굉장히 안 좋은 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 밸류에이션 좀 재평가 포인트도 같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대장 역할을 했던 한국조선해양은 5월까지 이제 16만 원으로 좀 달리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뭐 저점 대비로는 2배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때 뭐 전성기에 비하면 그래도 싸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밸류 괜찮은 건가요? 네, 지금 한 0.85배 조선은 이익 변동이 크기 때문에 예. 뭐 PER이라든지 아니면 디스카운트 캐시플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자산 대비 얼마나 평가를 받는지를 네. PBR 지표를 사용해서 보는데 예. 지금 한 0.85배 가진 자산 대비해서 1배 수준 자산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작년 9월 바닥에 한 0.45배 됐고요. 예. 많이 올라왔죠. 근데 네. 과거에 뭐 좋을 때는 뭐 2배, 3배 뭐
이렇게 한정 없이 갔었던 상황이고 네. 지금은 뭐 현대중공업이 한 1배 정도의 성장을 할 텐데 현대중공업 비하면 한국조선해양이 더 싸질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네, 네. 그렇게 보면은 내년 시황이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네. 내년 시황까지 생각하면은 그 낮은 밸류에이션에 살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장주인 한국조선해양 상대적인 비교로 봤을 때는 비싸지 않은 구간이다. 지금 13만 원대 머물러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뭐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주고 있던데요. 이 가격까지는 밸류에이션 봤을 때 크게 무난히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도 18만 8천 원 정도 예. 목표 주가입니다. 알겠습니다. 토픽은 한국조선해양 하나인가요? 아니면 차선호주로 또 보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차선호주로 현대미포조선 추천드립니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지금 수주 달성률 굉장히 좋거든요. 네. 수주 때문에 골라주셨나요? 포인트가 뭐예요? 먼저 현대미포조선은 네. 독점성이 강해요. 네. 다른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큰 배를 만들고 네. 중소형 선박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네. 일단 경쟁사가 대부분 다 도태가 됐어요. 네. 예전에 있던 뭐 STX 조선해양이라든지 네. SPP 성동조선 이런 경쟁사들이 많이 줄었고 중국과 비교하면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전 세계 선주들이 이 현대미포조선을 선택하는 비중이 크고 네. 이 조선 3사처럼 뭐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처럼 네. 수급이 분산되지가 않아요. 이 3사가 약간 슬로우한 상황에서 현대미포에 많이 쏠렸어요. 네. 유가도 회복되는 분위기에서 네. 이 PC선이라고 하는 배가 프로덕트 앤 케미칼이라고 해서 네. 석유화학 선박이에요. 아. 예, 석유화학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네. 여기에 대한 발주도 기대가 되고 LPG선에 대한 발주 회복 그리고 중소형 컨테이너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기대들. LNG는 충전을 해주는 이 벙커링 선박들도 예. 기대가 있습니다. 다양한 선종에 대한 발주 증가 기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수주 새롭게 새로운 선박을 수주하는 데까지 그 시차, 아까 중고선이랑 신조선가의 그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중형사여서 그런지 좀 짧다라는 포인트도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통상 이제 큰 조선사들은 네.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시차를 오. 두고 있는데 작은 선박 만드는 네.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1년이면 배가 인도가 돼요. 아. 그 의미는 작년까지 시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큰 조선사들은 한 1년, 2년 네. 정도까지는 실적 개선이 더뎌요.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에 받았던 배도 연말이면 매출 인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 올해 그러죠. 지금 5월 달에 그 매출이 네. 작년 대비해서 8% 정도 증가를 했어요. 네네. 현대미포조선이요. 다른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아직까지는 매출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네. 현대미포는 아마 연말부터 되면 내년까지 쭉 실적이 제일 빠르게 개선되는 회사가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현대미포조선 더 칭찬해 주실 포인트 있으신가요? 환경규제 아까 계속 얘기 나눴는데 네. 환경규제 관련해서도 확실한 수혜가 될 것 같아요. 어. 규제가 계속 될 때 네. 이런 선박들에 대해서 중국과의 경쟁이 여전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중소형 선박에 대해서도 네. 그동안은 중소형 선박은 상대적으로 좀 단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네. 연비나 이런 규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적용이 됐는데 네. 이런 선박들도 해운사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여력이 됐고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선박들은 보통 배를 한 척을 사용을 할 때 25년 정도를 사용을 해요. 그 기간을 보고 규제에 대응하게 되는데 네. 이 규제에 대응할 때 지금부터 나올 배들은 네. 환경 규제에 대응해서 좀 레벨이 높은 한국 현대미포의 좀 좋은 배들이 많이 발주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독보적으로 중소형 선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입지를 좀 갖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의 매력 포인트를 좀 들어봤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대장주인 한국조선해양보다 진짜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 랠리 네. 속도가 대단했잖아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고점 형성하고 그 밀리는 폭도 굉장히 컸는데 오히려 현대미포조선은 하방 지지력을 좀 보여주면서 이평선을 또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건지 밸류 메리트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네, 현대미포조선이 상대적으로 비싸긴 해요. 조선 3사는 분산이 좀 돼 있기도 하고 돌아서는 속도가 좀 늦기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PBR로 하면은 네. 다른 조선 3사가 0.7배에서 1배 정도를 받는 데 비해서 예. 현대미포조선은 한 1.5배 정도로 좀 높긴 한데
그만큼 수혜가 큰 것 같아요. 이쪽에 중소형 선박은 다들 쏠려서 발주가 나오고 예. 경쟁력이 좋은 상황에서 네. 시장 개선되면은 네. 레버리지도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매출 증가, 실적 개선이 네. 제일 속도가 빠를 거라는 게 예. 지금의 가격에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8월이나 연말까지 보면은 현대미포조선이 계속 좋을 수는 있지만 네. 내년까지 시황이 계속 간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큰 회사들이 더 수혜는 많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말까지는 현대미포조선을 계속 좋게 보고요. 예. 내년까지 시황이 계속 좋다고 하면은 네. 더 큰 회사들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시황에 따라서 토픽에 좀 유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85,400원으로 민감주가 약해서 그런지 좀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님께서 업데이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4월에 지금 목표 주가가 굉장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12만 원까지 나온 증권사들도 있었습니다. 가격대 한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약간 애매한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상황이 발주가 정말 계속 쏟아질까? 네. 아니면 올해까지 나오고 나서는 조금 멈출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체크가 애매한 필요하군요. 상황이라서 예. 좀 지켜보는 네. 저도 이제 입장인데 예. 가격대는 뭐 한 지금 10만 원 내외까지는 갔었는데 네. 그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수주 내용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앞서 말씀해주신 선가 체크 꼭 필요하다라는 점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릴게요. 조선주 계속해서 들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 번 더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주 이렇게 해서 섹터 오러바웃으로 좀 체크할 수 있는 이모저모 그리고 전략들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이동환 연구원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연구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 이동원 연구원과 함께한 수요일 강의였습니다. 심화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크게 흔들림은 없는데 고점 대비 탄력은 좀 반납 중입니다. 기민하게 체크하셔서 마무리 전략 잘 세우세요. 내일 2시에 또 뵙겠습니다.